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입니다. 이 책은 행복에 관한 것인데요. 소개해 드립니다. 행복을 찾는 공식이 정말로 있을까요? 간략히 추려보았습니다. 함께 볼게요. 책,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하나, 살아남기 어려운 모험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1916년 5월 15일 아침 북극 탐험자 어니스트 쉐클턴은 역사상 가장 험난한 모험 중 하나였던 탐사의 마지막 단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의 탐험선 엔듀어런스 호는 웨델 바다로 침몰했고 그와 선원들은 엘레펀트 섬에 좌초되었다. 7개월이 지난 뒤 쉐클턴과 선원 5명은 작은 구명보트를 타고 극한의 해양을 800마일이나 항해하면서 3주를 보내게 되었다. 굶주리고 동상에 걸려있던 그들은 남조지아 섬에 도착한 뒤 그 섬 반대쪽에 있는 고래잡이 정박장에 도달하려는 희망으로 그 섬을 걸어 횡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살아남기 어려운 모험이었다. 우리는 거친 암석과 흔들리는 해초 사이로 좁은 길을 헤쳐갔고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안개를 헤치고 나타난 태양이 물결치는 바다에 만들어내는 불꽃들을 보면서 우리는 흥겹게 항해를 했죠. 그 밝은 아침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희한한 집단이었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심지어 노래를 부르기도 했죠. 아마도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다면 노르웨이의 피오르드나 뉴질랜드 서부 해안의 아름다운 해협을 항해하면서 파티를 즐기고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쉐클턴의 이 말은 과연 진심이었을까? 그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과 같은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행복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남에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할 때 그 말의 진위를 평가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데 좋은 것들. 전쟁, 평화, 예술, 돈, 결혼, 탄생, 죽음, 질병, 종교와 같은 중요한 주제들 때문에 사람들은 피도 많이 흘렸고 잉크도 많이 썼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한 주제인 이유는 오직 하나다. 그 각각의 주제가 모두 인간 감정의 강력한 원천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들뜨고 절박하고 감사하고 절망적인 감정을 느끼도록 만들지 않았다면 인간이 그 많은 양의 피와 잉크를 쓸 일은 없었을 것이다. 플라톤의 질문처럼 이 모든 것이 결국 쾌락을 주고 다른 한편으로 고통을 없애거나 고통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사실 느낌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것이 어떤 것의 중요함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그 어떤 피조물도 화상을 입어 고통을 느낀다면 그 경험을 나쁘다고 말하며 음식을 먹고 기분이 좋았다면 먹는 행위를 좋다고 부를 것이다. 윤리 철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좋음과 나쁨을 정의하기 위해 애써왔지만 어느 누구도 성공적으로 정의하지 못했다. 우리가 무언가가 좋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을 위해 좋은지를 말해야 한다. 인류가 좋다고 평가하는 많은 사물과 경험을 모두 가져다 놓고 과연 그것이 무엇을 위해 좋은 것인지 묻는다면 그 대답은 오직 한 가지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데 좋은 것들이다. 셋, 행복은 음식을 충분한 간격을 두고 천천히 먹는 것.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진실 중 하나는 정말로 멋진 일도 처음 일어났을 때는 매우 감격스럽지만 그것이 반복될수록 그 놀라움이 시들해진다는 점이다. 당신의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하고 부르던 순간, 당신의 배우자가 처음으로 사랑해 하고 말하던 순간을 나중의 순간과 비교해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소나타를 듣거나 특별한 사람과 사랑을 나누거나 창가에서 석양을 바라보는 경험을 할 때에도 그 일들이 반복되면 우리는 재빠르게 그 상황에 적응하기 시작하고 즐거움의 강도는 점점 줄어들게 마련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습관화라 부르고 경제학자들은 한계 효용 체감이라고 부른다. 인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장치를 고안해냈는데 그것은 바로 다양성과 시간이다. 다시 말해 습관화를 이기는 한 방법은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다. 자기야, 좀 이상한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 이번에는 부엌에서 해지는 장면을 구경해보자. 습관화를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반복되는 경험 사이사이의 시간 간격을 늘리는 것이다.
만일 매일 밤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연인과 키스를 나눈다면 이는 금세 지루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하지만 새해 첫날 밤에 이런 시간을 보내고 다시 1년 후에 그런 시간을 보낸다면 이 경험은 끊임없는 즐거움을 줄 것이다. 1년이라는 시간 간격은 습관화를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긴 시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다양성과 시간 중 하나만 있으면 다른 것은 필요치 않다는 점이다. 즉, 같은 사건이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되면 다양성은 굳이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다. 몇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해서 왜 그런지 증명해 보자. 먼저, 사람의 즐거움을 측정하는 쾌락 측정기가 있다고 하고 그것의 측정 단위를 해돈이라고 해보자. 당신이 꿩 요리를 처음 한 입 먹었을 때 50회돈을 느끼고 사슴 요리를 처음 한 입 먹었을 때는 40회돈의 기쁨을 누린다고 가정해보자. 이는 당신이 사슴 요리보다 꿩 요리를 더 좋아한다는 의미다. 두 번째 가정은 습관화의 속도에 관한 것으로 만일 어떤 음식을 한 입 먹고 나서 다시 그 음식을 한 입씩 먹을 때마다 1회돈씩 기쁨이 감소한다고 하자. 그리고 그 감소가 10분 동안만 발생한다고 하자. 마지막은 소비 속도에 대한 가정인데 당신의 음식 한 입을 먹는 속도가 30초라고 해보자. 이 모든 과정을 나타낸 것이 그림 13이다. 그림 13. 소비 속도가 빠를 때 다양성은 즐거움을 늘려준다. 만일 당신이 꿩 요리를 꽤 빠른 속도로 먹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먹는 즐거움은 시들해지고 결국 사슴 요리로 메뉴를 바꿔야만 기분이 좀 나아질 것이다. 그림 14. 소비 속도가 느릴 때 다양성은 즐거움을 감소시킨다. 만일 당신이 꿩 요리를 충분히 천천히 먹는다면 시간이 지난다 해도 그 즐거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이때 사슴 요리로 메뉴를 바꾸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다시 말해, 충분히 간격을 두고 천천히 먹는다면 당신은 굳이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볼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음식을 바꿀 때 만족도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넷, 다른 사람이 행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이 얼마나 행복해야 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이 행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반드시 주목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여러 상황에서 실제로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신을 독특한 존재라고 여기며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각한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정서적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종종 거부하고 만다. 5. 행복을 발견하게 해주는 간단한 공식은 없다. 행복을 발견하는 간단한 공식은 없다. 또한 우리의 뇌는 우리의 미래를 향해 확신 있게 걸어가도록 허락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도대체 우리가 왜 연거푸 실수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이렇게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 보았는데요. 여러 종류의 행복, 행복의 언어 등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 나의 행복은 무엇인지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데니얼 길버트 지음, 서은국 최인철 김미정 옮김, 출판사 김영사였습니다. 세븐키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